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대단원의 마지막 단원인 신항로 개척과 유럽 지역 질서의 변화를 공부하겠습니다. 신항로 개척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항로를 찾아낸 역사적 사건을 신항로 개척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 신항로 개척이 결국 유럽의 대대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일단 오늘은 이 신항로 개척과 신항로 개척이 만든 직접적인 변화에 좀 주목하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항로 개척을 공부하실 때 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신항로 개척 자체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신항로 개척은 무엇이고 누가 주도를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게 되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신항로 개척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특히 이 신항로 개척의 결과를 대륙별로 분류해서 여러분이 그 결과와 변화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이 신항로 개척은 유럽인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나타난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신항로 개척 과정에서 지금 미국이 있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럽인들이.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각각 좀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경제적인 요소를 특히 주목해가면서 이 신항로 개척의 결과를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우리 수행평가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에서 이 신항로 개척은 무엇이고 각각의 대륙에 이 신항로 개척이 나타낸 변화가 무엇인지를 물어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강의를 특히나 더 집중을 해서 들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각 대륙별로 신항로 개척으로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꼭 아셔야 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선생님이 정리해 주는 거 말고 여러분이 따로 정리를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신항로 개척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배경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신항로 개척을 누가 주도를 하냐면요. 유럽인들이 이 신항로 개척을 주도를 합니다. 항로라는 것은 어디론가 향하는 바닷길을 의미하는 거죠. 유럽인은 어디로 향하고 싶어 했냐면 인도와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로 향하고 싶었습니다. 이 아시아로 향하는 새로운 바닷길을 개척하고 싶었던 것이 당시의 15세기 후반의 유럽인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신항로 개척을 해서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럽에서는 아시아산 상품들이 인기가 굉장히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기 상품이 무엇이었냐면 후추와 같은 향신료였어요. 우리가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하면 프랑스 음식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겠지만 이 시기 유럽의 음식은 그렇게 맛있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중세의 유럽은 기독교가 다스리고 있는 다소 금욕적인 세계였기 때문에 음식 문화가 그렇게 발달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중세 유럽인들은 절인 고기 그리고 굉장히 딱딱한 빵으로 식생활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동방에서 넘어온 굉장히 감칠맛이 나는 향신료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들이 굉장히 이 향신료, 후추 등에 매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러한 향신료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후추는 금값에 비교될 정도로 후추의 가격이 굉장히 높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청나라 공부했을 때 얘기를 했죠. 비단이나 도자기 같은 중국산 상품들이 유럽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내에 동방 물건들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되자 상인들은 최대한 많은 동방 물건을 들여와서 유럽에 팔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가 않았죠. 왜 쉽지가 않았는지 한번 지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인도와 중국과 같은 아시아 제품이 굉장히 큰 인기라고 얘기를 했죠. 자, 유럽은 이 아시아 물건을 들여올 때 어디를 거쳐야 했냐면 이 중간에 있는 예로부터 중개무역으로 유명했던 지역이죠. 이슬람 제국의 중개를 거쳐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슬람 상인들이 아시아로부터 물건을 삽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유럽 상인들에게 팔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슬람 상인들이 공짜로 아시아 물건을 유럽 상인들에게 줄 리가 없겠죠. 이슬람 상인들은 아시아에서 물건을 산 뒤 굉장히 많은 차익을 붙여서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유럽인들에게 아시아 물건을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럽 상인들은 동방 물건을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이슬람 상인들에게 사서 유럽 내에서 팔아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유럽 상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만약에 이슬람 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아시아와 교역을 할 수 있다면 더 싼 가격에 많은 동방 물건들을 들여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 하에 유럽은 아시아 국가와 직접적인 교역을 하기 위해서 이슬람을 거치지 않은 새로운 항로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15세기 후반에 신항로 개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이슬람으로부터 항해술과 조선술을 받아들여서 유럽의 기술도 많이 발달을 하게 됐고요. 항해에 필요한 나침반도 사용할 줄 알게 되면서 이전과 다르게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앞장서서 이 신항로 개척을 주도하게 됩니다. 자, 그림을 한 번 더 보시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이 유럽에서 가장 안쪽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에서 받게 되는 동방 물건들이 가장 비싼 특징을 보였고 이들이 더욱 절실하게 신항로 개척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주도한 신항로 개척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교과서에는 더 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나타나 있는데 학습지에는 한 3명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자, 일단 포르투갈의 지원을 받아서 바스쿠 다 가마라는 인물이 희망봉을 돌아 인도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루틴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지도에 보시면 바스쿠 다 가마의 항해 루트가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출발한 이 바스쿠 다가마는 아프리카의 해안선을 돌아서 이 아프리카 남단 끝에 있는 희망봉을 지나게 되고 그렇게 항해를 계속하다 인도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이 오스만 제국을 거쳐서 인도와 교역을 해야 했다면 이제는 바스쿠 다가마로 인해서 이제 직접적인 항해 루트를 포르투갈이 찾아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아 신항로 개척에 나선 콜럼버스를 볼 거예요. 자, 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은 같이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국가들이었는데 이 둘은 신항로 개척을 두고 경쟁을 하던 사이였습니다. 포르투갈에서 먼저 인도로 가는 항로를 찾아냈죠. 아무래도 에스파냐는 좀 조바심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때 이탈리아 사람이었던 콜럼버스가 에스파냐의 여왕에게 가서 새로운 항로 계획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서쪽으로 쭉 항해를 하게 된다면 바로 인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알고 있죠. 대서양을 향해서 쭉 항해를 계속한다면 인도가 아닌 이 중간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도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쭉 대서양을 거친다면 바로 인도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러한 항해 계획을 에스파냐의 여왕에게 이야기한 콜럼버스는 결국 지원을 받게 되고 항해를 대서양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콜럼버스의 항해 노선이 지금 노란색으로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파냐에서 출발한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에 섬이 모여있는 서인도 제도에 들렀다가 다시 에스파냐로 돌아오게 됐죠. 자, 콜럼버스가 도착한 이 섬이 많은 곳을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콜럼버스가 자신이 도착한 곳을 인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카리브 해안에 있는 이 섬 지역을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콜럼버스는 본의 아니게 대서양 항로를 개척하게 되었고 유럽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찾아낸 지역이 아메리카 대륙인지는 모르고 끝까지 인도라고 믿었다고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마젤란이라는 인물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마젤란은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 일주로 인해서 결국 16세기 초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신항로 개척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이었고요. 특히 바스코 다가마와 콜럼버스를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콜럼버스가 발견한 이 대륙을 콜럼버스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아메리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럼버스는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이곳을 인도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 이곳을 인도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인디오라고 불렀어요. 자, 하지만 콜럼버스가 죽고 난 후 나중에 이 대륙에 들어오게 된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이곳이 인도가 아닌 새로운 유럽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륙이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륙을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16세기부터 이 콜럼버스가 발견한 이 대륙이 그동안 이들이 알고 있었던 인도나 중국과 같은 아시아 지역이 아닌 이들이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대륙임을 유럽인들이 인식하고 이곳에서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여러 작업들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신항로 개척이란 무엇이고 누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도를 하게 되었는지를 공부를 했다면 이번엔 신항로 개척이 불러온 결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메리카 대륙에 불러온 결과에 먼저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신항로 개척이 아메리카 대륙에 불러온 결과를 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굉장히 비극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럽인들은 이들이 찾아낸 대륙을 신대륙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신이 났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대륙에서 최대한 많은 금과 은을 캐내 가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아메리카 대륙이 약탈을 당하고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은 이 아메리카 대륙을 신대륙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들 입장에서만 새로울 뿐이지 이 아메리카 대륙엔 몇만 년 전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만들어냈던 독자적인 문명이 마야, 아스테카, 잉카 문명입니다. 오른쪽 지도를 보면서 각 문명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곳 멕시코 고원 지역에는 아스테카 문명과 마야 문명이 자리를 하고 있었고요. 남아메리카 지역에는 안데스 산지에 잉카 제국이 길게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스텍과 잉카 제국 모두 지금도 놀라울 만큼 발달한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국들이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잉카 제국의 마추픽추에 있는 계단식 밭입니다. 마추픽추는 무려 2430m 높이에 있는 산에 조성된 요새이자 종교 중심지로 건설된 도시예요. 이곳에서 계단식 밭을 산에 만들어 농경을 했던 것이 잉카인이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의 찬란한 문명은 유럽인의 침략으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아메리카 문명의 파괴 과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유럽인이었던 코르테스와 피사로가 16세기에 아스테카와 잉카 제국을 완전히 정복을 함으로써 이들의 문명이 완전히 끊기게 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쇠를 다룰 수가 없었는데 반면 유럽인들은 총과 칼로 무장하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철저하게 제압을 해버리죠. 이 과정에서 이들의 제국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피해 사례가 나타나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아메리카를 정복을 했을 때 어떤 것 때문에 가장 기뻤을까요? 아마 아메리카에, 특히 남아메리카에 은이 굉장히 많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가장 기뻤을 겁니다. 유럽인들이 아시아와 무역을 할 때 은을 주고 동방 상품을 사와야 했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아메리카에 이들이 무역을 하는데 필요한 은이 굉장히 많이 난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금광과 은광에서 최대한 많은 광물을 캐내서 이걸 가지고 아시아와 교역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1500년에서 1650년 사이에 유럽은 1만 6천 톤의 어마어마한 양의 은을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캐내오게 됩니다. 자, 금, 은은 금광, 은광 이런 곳에서 나오게 되죠. 자, 이걸 캐낼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노동력을 어디서 끌어오게 되냐면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으로부터 끌어오게 됩니다. 자, 유럽인들은 원주민을 노예로 만들고 이들로 하여금 강제로 일을 시키는 노동 착취를 자행하였습니다. 교과서에는 포토시 은광에서 가혹한 노동을 해야 했던 원주민에 대한 그림이 나타나 있습니다. 포토시 산은 잉카 제국에 있었던 산으로 이곳에는 은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여기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은 산의 은은 신의 소유라는 생각으로 대규모의 개발은 하진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에스파냐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포토시 산에 은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곳에서 대규모의 채굴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변 원주민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은 이후 유럽인이 만든 농장에서, 거대한 농장에서 가혹한 노동 착취를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당했던 비극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기존에 없었던 전염병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천연두, 홍역, 장티푸스 이러한 전염병들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은 흑사병과 같은 거대한 전염병을 많이 맞으면서 어쨌거나 몸에 면역력이라는 것이 생기게 됐는데 반면에 아메리카 대륙 사람들은 다른 대륙과 오랫동안 단절되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전염병을 맞은 적이 별로 없었고 그만큼 몸에 면역력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두나 홍역이 퍼지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는 표죠. 라틴 아메리카, 즉 남아메리카 원주민의 인구 변화표를 보시게 되면 1492년 유럽인들이 막 들어왔을 무렵입니다. 이때 5천만 명이 넘었던 원주민의 수가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10만 명도 안 되는 수로 급감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100년도 안 된 과정에서 대부분의 원주민이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항로 개척으로 인해 금, 은을 많이 얻게 된 유럽인들의 경제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지만 반면 아메리카 대륙에 살던 사람들은 크나큰 불행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이렇게 파괴된 아메리카는 유럽 국가들에 의한 식민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1번을 보실게요. 자, 영국,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들이 아메리카에 식민지를 건설했다고 나와 있죠. 자, 이들이 이 아메리카 지역을 지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식민지를 건설해서
이 지역을 지배해서 이들이 얻고자 하는 이익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들로부터 이들이 필요한 원료를 마구 가져오기도 하고요. 특히 아메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들이 필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대농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자, 이때 돈이 되는 작물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설탕을 만드는 사탕수수나 담배 등이 유럽인들이 보기에 가장 이득이 되는 상품 작물이었죠. 그래서 이 사탕수수와 담배만을 재배하는 대농장을 만들어서 원주민을 데려다가 노동 착취를 이 유럽인들이 자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항로 개척 이후 나타난 아메리카의 결과를 이야기를 했을 때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변화를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금과 은을 유럽인들이 많이 캐갔다라는 점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필요한 작물을 대농장을 이용해서 재배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사회적인 변화를 얘기를 한다면 이들의 문명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점, 그리고 전염병 등으로 인해 인구가 굉장히 급감했다는 점, 또한 유럽인들에 의한 노동 착취가 나타났다는 점 등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신항로 개척 이후 나타난 유럽의 변화를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유럽은 이후 삼각무역을 형성을 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보려고 합니다. 삼각무역이라는 것은 유럽과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을 잇는 무역 방식을 삼각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각무역을 공부하실 때 어떤 대륙에서 어떤 대륙으로 어떤 물품이 오갔는지를 주목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아메리카와 유럽을 연결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우리가 아까 대농장 얘기하면서 어떤 작물을 많이 재배했다고 얘기를 했죠? 설탕이나 사탕수수 의미합니다. 설탕이나 담배를 아메리카 대농장에서 키우게 됐고, 이를 유럽에 가지고 와서 팔며 큰 이익을 남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아메리카에서 캐낸 금과 은 역시도 유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농장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메리카에 살던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서 인구가 급감했다고도 공부를 했죠. 자, 이 대농장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어떤 방식을 선택을 하냐면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인들을 납치를 해서 흑인 노예로 삼고 이 흑인 노예를 아메리카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농장에서 흑인들이 강제로 노동을 하게끔 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주던 것이 당시의 노예무역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인을 인간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하며 유럽인들끼리 돈을 주고받으며 이들을 거래하는 무역이었습니다. 이 노예무역은 당시 유럽 국가들의 허락 속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제압해서 아메리카로 보내려면 무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유럽인들은 아프리카로 총을 보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유럽인들이 생산한 직물을 강제로 팜으로써 여러 경제적인 이익 역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는 금, 은 및 설탕이 가게 되고, 아프리카에서는 아메리카로 흑인 노예를 보내게 되고, 유럽은 아프리카에 총이나 직물을 보내게 되는 이러한 삼각무역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아프리카 지역에 코끼리가 많이 살죠. 코끼리의 상아, 그리고 금, 이런 것들이 유럽으로 또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자료 한번 볼까요? 자, 아메리카 원주민이 감소되니까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노예 무역을 통해서 이 대농장을 유지를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무려 1000만 명 이상의 아프리카인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납치돼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그림 보시게 되면 이 아프리카인들을 이송함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하게 이송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아프리카인을 배에 많이 싣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눕혀서 촘촘히 이동을 시키게 되죠. 이 당시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가는 데에는 약 5주의 기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쇠사슬에 묶인 채 누워서 몸에서 나온 오물도 채 치우지 못하고 긴 항해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나와 있죠. 이렇게 긴 항해를 견디지 못하고 항해 도중 목숨을 잃는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예 무역으로 인해 아프리카의 인구도 역시 급속히 감소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희생 속에서 유럽의 경제는 계속해서 발달을 합니다. 가격혁명, 상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의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가격혁명의 경우에는 아메리카에서 많은 금과 은이 유입이 되게 됨으로써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게 된 현상을 가격혁명이라고 하게 됩니다.
또한 상업혁명은 상공업과 금융업이 획기적으로 발달을 하고 이후 자본주의 체제가 등장하게 되는 그 시작점을 우리가 상업혁명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17세기가 되면 전 세계 무역이 서로 연결이 되는 세계적인 교역망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신항로 개척의 원래 목적대로 유럽은 이제 아시아와 직접적인 교역이 가능해지게 됐고요. 이에 아시아로의 진출이 더욱더 본격화됩니다. 먼저 신항로 개척을 이끌었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아시아 무역을 주도합니다. 이들은 동남아시아와 중국과 교역을 하게 되는데요. 동남아시아에서는 후추 등과 같은 향신료를, 중국에서는 중국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도자기나 비단 등을 얻어가게 됩니다. 이후 17세기에는 네덜란드와 영국 등이 아시아 무역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동방 진출을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인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서 아시아 국가들과 무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인도 회사는 국가의 막대한 지원을 받았고 군대를 지닐 수 있는 권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에서 동인도 회사를 세웠는데요. 이 동인도 회사들은 서로 동양 무역을 독점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럽은 아시아의 무역을 더욱 확대하게 됩니다. 동방의 물건을 은을 주고 사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을 매개로 전 세계가 연결이 되는 세계적인 교역망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은에 대한 얘기는 청나라를 공부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청나라는 서양 국가들과 무역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때 비단, 도자기, 차, 면직물 등을 수출하고 유럽 국가들에게 은을 대가로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대량의 은이 유입이 되면서 청나라는 점차 은을 화폐로 사용하게 되었고 은으로 세금 역시 납부하게 되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변화를 맞이했다고 등교 수업 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세계 무역의 연결이 청나라 내부의 세금 제도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거를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럽이 아시아와의 직접 교역을 위해 시작한 신항로 개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에 나타난 신항로 개척으로 전 세계는 큰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각자 대륙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한번 그 결과를 대륙별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럽의 결과입니다. 자, 신항로 개척 이후 유럽은 큰 경제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죠. 상업혁명이나 가격혁명으로 불려지게 되는 경제적인 변화였습니다. 유럽은 아시아 진출을 더욱더 본격화하게 되었고 필요한 동방 상품들을 막대한 은을 지불해가며 얻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은은 이때 어디서 온 것이라고 했죠? 바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신항로 개척 과정에서 이전에는 모르고 있었던 대륙인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점차 아메리카를 식민화하여 유럽 성장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이로 인해 나타난 아메리카에서의 변화를 볼까요? 자, 아메리카 대륙에는 이 대륙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만의 문명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문명이 철저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급감하는 사회적인 비극을 맞게 되죠. 유럽인들의 사륙 그리고 여러 전염병의 전파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유럽인들에 의한 아메리카 대륙의 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했습니다. 일단 유럽인들이 동방 무역 과정에서 꼭 필요로 했던 은을 아메리카에서 대량으로 수탈해 오게 됩니다. 아메리카,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 많았던 금, 은 등을 수탈하게 되고요. 유럽인들이 보기에 돈이 된다고 판단했던 작물을 대농장으로 재배하는 단일 작물 재배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대농장 운영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노동 착취가 나타났습니다. 유럽에 의해 피해를 입은 곳은 아메리카뿐만이 아니었죠. 아프리카 역시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대농장을 유지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그 노동력을 수탈하게 됩니다. 노예 무역을 성행을 시켜서 잘 살고 있던 아프리카인들을 노예화하여 아메리카 대륙으로 데려오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 아프리카 역시 인구가 크게 급감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가해졌던 건 이러한 인적인 수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었던 금이나 상아 등 역시 유럽인들에 의해 수탈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입니다. 유럽의 아시아 진출이 더욱더 확대되면서 아시아의 상품 역시 유럽으로 많이 흘러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향신료가 인도의 옷감이라고 할 수 있는 면직물이 그리고 중국의 특산물 도자기나 비단, 오랜 역사를 가진 상품들이죠. 차 등이 유럽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은이 아시아로 들어오게 되죠. 특히 청에서는 대량의 은이
유입이 되게 되면서 세금 제도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은을 4개로 전 세계가 연결이 되는 세계적 교역망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유럽의 경제 발전은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발판으로 삼아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아시아와는 나름 아직까지는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유럽이 필요한 동방 상품을 은을 주고 사오는 이런 교역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유럽이 더욱더 강성해지게 되면서 이러한 대등한 교역 자체를 아까워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유럽은 아시아보다 더욱 강한 무력을 키운 후 이들을 침략해 무력을 앞세워 식민지로 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은을 주고 필요한 것들을 사오지 않아도 유럽이 필요로 하는 원료들을 마음껏 수탈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이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성을 보여주는 유럽의 정책을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또 부르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나중에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는 신항로 개척 이후 유럽이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정치체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절대왕정이라는 정치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